예,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7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2개월째에 접어드는데요. 지난 1년의 시간은 한국 정치사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선에서 맞대결한 두 사람이 각각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자리에서 상대와 마주해야 하는 아주 흔치 않은 장면이 계속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연중 대선 국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대통령 및 여당과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러니까 총선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동아는 올해 창간 9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창간 92주년 특집으로 여야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분들을 모시고 특집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 분은 1982년생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1992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대표하는 정치인 두 분을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거든요.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가장 먼저 우리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조 전 장관 문제가 2019년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줬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조 전 장관이 과거 SNS 글이 회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났죠.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결과적으로 그들이 얘기했던 표창장 등 여러 입시 서류들이 실질적으로 위조됐던 상황들에 대한 평가가 끝났음에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염치와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 친 채로 조 전 장관은 마지막 정치 행위에 승부수를 걸려는 듯 보이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용인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조 전 장관은 아마도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지만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사법적 단죄가 너무 늦게 이뤄진 지금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게 정치적인 단죄를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측면인데 바깥 세상은 좀 눈이 돌아가게 휙휙 바뀌는데 어째 이렇게 정치권은 과거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지원 그리고 조국 두 분은 뭐랄까 문재인 그리고 김대중과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라는 것을 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촛불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두 정치 지도자가 남긴 이 유산을 오히려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출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주변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리고 보통 요즘 정치권이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정말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게 조 전 장관의 이슈가 있었던 2019년을 계기로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을 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의당이 머뭇머뭇거렸을 때가 아마 류호정 의원께서 정치활동하기 전이었을 거고, 그리고 2020년 총선이 다가왔는데 그때 머뭇거렸던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뼈저린 반성이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호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있었던 정의당의 모습과는 참 다르구나. 이런 기조들을 가지고 좀 움직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이런 일들이 좀 동의하지는 않는 듯한 내용을 보여서 조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 정치권에 있는 파장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르게 대립되는 일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을 약간 띄워주는 척하면서 과거 얘기를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아마 그냥 일개 당원이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노미 상태에 놓인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가치관과 다른 내용, 좀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정의당도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충분히 이렇게 좀 심판을 많이 받았죠. 지선, 대선 계속해서 심판받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떨쳐내고 소위 말하는 그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할 시기인데 뭐랄까요, 다시 흠뻑 젖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지 않나. 22대 국회마저도 뭐 과거의 어떤 일들에 사로잡혀서 뭐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영원한 격돌로 남게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2030 세대는 그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이 온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교과서로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이미 정리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고 부정하고 뭐 이런 상황들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 장관 얘기 출마설이 나오면 꼭 세트처럼 언급되는 분이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이분은 이제 경북 영주가 고향이고 이분도 출마가 확실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온다면 지금 소속해 계신 국민의힘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대꾸를 맞추기가 좋지 않습니까? 전직 민정수석 대 민정수석의 대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과 문재인의 민정수석, 역사적으로 이제 안 좋게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시대에 새롭게 총선에 나오면서 정치적인 심판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 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애당초에 그런 일들 논의한 바 없다고 이제 선을 분명히 그었고요. 총선과 대선,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 거고, 총선 같은 경우는 지난날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총선에서도 많은 국민과 유권자는 어떤 정치 집단에게 더 많은 힘을 주면서 새로운 공동체 희망을 갖느냐의 게임과 대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께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과거의 인물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하게 되는 일 잘 상상이 되지 않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이제 우병우 수석이 국내에 입당을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입당을 했다가 탈당하고 났던 사람의 복당은 허가를 거쳐야 되는데, 입당은 뭐 누구나 이렇게 원서를 내면 글쎄요, 당원 당규 봐야겠습니다만 그거를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당원이 돼서 정당하게 뭐 예를 들어 자신의 고향에 경선을 참여를 하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피선거권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고재석 기자님이 입당을 해서 참여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개별 사람 한 명 한 명을 두고 우리가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성급한 일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문제가 막 불거져 나왔을 때 거의 모든 뭐 지도부의 최고위원인 저도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언론과 인터뷰 관계를 통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들이 피력했거든요.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할 수 있는 많은 제스처를 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거울 같은 거죠. 민주당에서 조국 출마설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꽤나 뭐 어떤 시나리오로 가겠다 하는 등의 어떤 꽤나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덧붙인 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더 이상 저도 정치권에서 뵙고 싶지 않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단절해야 할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진영 내부도 권력의 이동이랄까요? 뭐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어떤 영남 보수 정치인 그룹이 갖고 있던 이 권력이 뭐 검찰 특수부 출신 검사부 이쪽 그룹으로 이동을 하는 것. 근데 뭐 우병우 그리고 이 최경환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거나, 최경환님 이분은 영남 보수 정치인 쪽이죠.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알력 다툼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가? 뭐랄까 서로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도 좀 치열하게 수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제 바깥에서 바라본 상황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에서는 그런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열하고, 그러니까 치졸하고, 그러니까 막 눈살 찌푸리는 그런 내적 갈등으로의 권력 다툼은 현재 제가 지도부에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나왔던 뉴스를 보면 너무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첫 번째 출범했던 그 일성이 사실은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집권당이 엇박자를 내는 순간 국민께 신뢰감을 줄 수 없거든요.
지금은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렇게 독대를 자주 해요. 하지만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지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뭐 만났다, 뭐 했다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 조용히 서로 만나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들을 함께 이인 삼각하듯이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른바 뭐 최경환 과거에 있었던 부총리 등 여러 사람들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이걸 비중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지도부에서 미래를 위해 얼만큼 안정의 바탕을 두고 변화와 혁신을 끌고 갈 것이냐 이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 사람과 메시지는 저는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전 정치가 더 나빠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제 정치를 좀 오래 지켜봐 오신 분들께서는 벌써 지겨우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어떤 강성 지지층, 그 격돌, 그 굉장한 피로감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선거권을 얻게 되는 10대,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이분들 이름 봐도 그게 뭔데요? 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는 아직 여전히 있고 나 너무 힘든데 정치가 그것을 해결해 주진 않고 알지도 못할 어떤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정치 혐오가 더 커지지 않을지 그런 게 참 우려가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조국, 우병우 그리고 플러스로 최경환 이 세 분의 출마에는 부정적인 걸로 정리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 지금 여기 민주당 분이 안 계셔서 이렇게 혹시 민주당에서 반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뭐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은 이게 뭐 특권 포기가 아니라 이제 투항이다 이런 투항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이 대표의 누구는 승부수라 그러고 누구는 이제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 쇼다. 저는 이렇게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같이 깨끗한 사람한테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선거 때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약속했던 일들을 본인에게 직접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방탄으로 똘똘 막아세우면서 그 불체포 특권 더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명분이 만약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명분은 뭐냐면 뭐 검찰의 독재 정권 속에서 과도한 검찰 권력을 막기 위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명분이 확실하면 민주당 내에서 만장일치로 막았겠죠. 결과가 어땠냐. 한 표 차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나만 까딱 넘어갔으면은 이재명 대표 아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영장실질심사 갔으면 구속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걸요.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면 저렇게 방탄했겠습니까?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정리가 다 돼서 기소가 된 겁니다.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갔죠. 재판하고 있는 걸 다시 구속영장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을 딱 보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던진 건데 던지고 났으면 행동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그럼 불체포 특권에 다 같이 서명하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내부의 불만도 잠재우고 겉으로 나 문제 없다라고 보여주는 말 바꾸기 쇼다 얘기하는데 이런 비판이 듣기 거북하시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같이 함께 서명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뭐 우선 뭐 어찌됐든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이었을까? 저는 세 가지 어차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음 날 김기현 대표가 나와서 불체포 특권 얘기를 했을 거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격당할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는 안을 갖고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도 이제는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뭐 체포 영상 칠 수 있는 사건이 뭐 백현동 뭐 이런 정도인데 범죄 사실 뭐 소명 쉽지 않다고도 하고 뭐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요런 상황들 때문에 뭐 기왕에 뭐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 의원단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야죠. 이래야 사실 진심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 정황 사정을 뻔히 이제 다 알고 또 알게 될 상황에서 시민들께 그런 걸로 소구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네. 이게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의원님도 이제 오셔서 알지만 21대 국회 들어서 전반기 때 이 불체포 특권 가지고 논쟁이 된 적이 없거든요. 3명의 의원권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는 올라옵니다. 근데 이미 이게 거의 사문화된 권한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다 가결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받아라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가서 줄줄이 영장심사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상황 자체가 현대사에서 국민들께 얘기하기 너무 면구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을 기점으로 있는 노원의 의원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여론조사 돌리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찬성이신 거죠? 정의당은 항상 가결시키는 표결을 했죠. 네. 이 입장에 맞춰갖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더 결심하면 국회 혁신에 관한 가장 우선적인 일도 하나씩 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신기하게도 두 분이 정당이 다른데 거의 지금 입장이 비슷했고요. 이제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정수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이 자리에 이제 비례대표이신 류호정 의원께서 계십니다. 일단 이 주장을 왜 하시게 되신 거죠? 시작의 발단은 이겁니다. 선거제도를 이제 개편하자라고 해서 국회에서 막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던 즈음에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이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툭 튀로. 그 국민들께서는 이게 뭔 소리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불만이 높았고, 그때 이제 바로 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즈음인데요. 이때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에 와서 고민하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의원 정수 축소로 가자.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 이거 아니냐. 그리고 한 10% 정도 의원 정수 줄여도 실질적으로 역할하는데 큰 문제 없다. 그만큼 국회 정치권이 국민들께 불신을 했으니 그렇게 의석수 줄이면 우리도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특권 내려놓자는 의미에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큰 이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 줄인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총선 나갈 때 뭔가 그 공간들이 협소하고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충격적인 뭔가를 던져줬을 때 국회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게 된다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의원 정수 늘리도록 국민들께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일들을 좀 마련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그 의원 정수 줄이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해법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 등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기에는 너무 좀 쉬운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도 결국에 도입될 때 취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만 뽑았을 때 어떤 사표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뭐 어떤 전문성 있는 인재들의 국회 영입 그리고 뭐 청년, 여성, 뭐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국회 진출, 대표성,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비례대표가 도입이 된 거고요. 사실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그들 본인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세요. 지역구 의원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 한 목요일 오후쯤 되면 국회를 나가서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등산하고 뭐 축구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축사도 10분, 15분 축사를 하기 위해서 막 1시간씩 되는 거리들을 확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그런데 국가에 달랑 300명, 근데 지역구 의원은 253명이죠.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인 일은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비례대표는 지역구를 쓰라고 할 때 전국구로 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의제를 논할 때 뭐 자칫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님들 팔이 안으로 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성, 뭐 전문성, 비례성을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어떤 선출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대표의 거수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을 듣잖아요. 그런 거는 각 당의 어떤 공천 제도들을 좀 손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줄여버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사표율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찍은 대로 내 국회가 이렇게 구성되지 않아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되지 않은 그 국회가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또 정치 혐오로 이어지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지지받은 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의원 정수를 줄여버리면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권력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지금 막 정치 혐오가 늘고 무당층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략해야 돼서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면 별달리 다를 게 없다면 시민들께서 또 지지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냥 다음 총선만 생각하면서 늘어날 무당층의 뭐 지지를 봐서 뭔가 해보겠다는 뭐랄까 수작이라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세 번째 권력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런 기획정당 모델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이후에 정말 선진국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 세대인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책임 정당이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양당제를 좀 부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당제 하에서는 어떤 책임 정치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선 말이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때때로 자기 지지층의 욕을 먹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을 사실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께서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노사 분쟁을 예로 들자면 진보 진영이 노동조합에 가서 설득을 하고 조금 싫은 소리 하더라도 이만큼 하려면 이 정도는 조금 양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이 오히려 기업들 찾아가서 또 타협을 해와서 그들이 또 만나가지고 이 정도 안에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우리 한 걸음 나아갑시다. 반보의 진전이라도 합시다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정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갈등의 조율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많이 이제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세력을 제3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당, 거대 양당 중에서도 여당에 속한 지도부로서 어쨌든 이게 꼭 뭐 좋은 소식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치에 대한 혐오가 늘고 있고 거대 양당의 문제의식을 사실 상당수 시민들, 심지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찍는 시민들도 공유하는 정서일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뭐 자성하십니까? 그럼요. 여론조사를 보면 1당과 2당, 3당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집권당, 그리고 민주당, 제1야당, 그리고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늘상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야당이 야당으로서 이른바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늘 나왔던 일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하실 텐데 제3지대가 한번 국민들께 뜨겁게 호응받았던 때가 있었죠. 2016년도 국민의당으로 이른바 30석이 훌쩍 넘는 의석들을 이른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의 의석을 전해줬는데 그 2016년 총선의 시작과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그 정당이 변화해 갔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찍었던 표가 어디 갔는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이합집산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서로 찢어지고 흩어져서 굉장히 헷갈린 모습들을 주셨고 2020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끌었던 제3정당의 그때도 국민의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당이 결국은 제3지대 속에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통합을 이끌게 됐었죠. 저는 이 원심력, 거대 정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심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특히 정당은 권력을 같이 맡아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결사체인데 그러면 그 권력을 이른바 대통령을 만들어낸 여당의 강력한 힘이 있고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같이 다양한 정당들이 묶여있기보다는 강력하게 막아설 수 있는 제1당의 힘이 부딪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 내에서는 아주 오랜 동안 있어왔던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정당이 그때그때 파생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국민들께 더 굳어졌다고 보고 그럼 그 제3정당을 주장하고 목소리 높인 사람들은 의미가 없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여기에서 낼 수 있는 본인들만의 가치, 철학들로 얼만큼 현재 있는 정당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때로는 그들이 만들어낸 힘으로 각 정당과 서로 마지막 그 결사체를 협력하거나 같이 뭐 통합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제3정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추동력들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양양자 의원이든 금태섭 의원이든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좋고 새로운 정치라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졌던 수많은 권력의 기간 동안 못하고 왜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께 주는 일이 선행돼야 될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하나의 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뭐 노동 세력, 녹색 세력, 그리고 이제 요 범주 안에 좀 들어가기 힘든 또 가능성을 열어둔 제3지대의 세력과 이제 연대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 뭐 이런 정도 러프하게 이제 좀 잡아놨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죠. 제3지대를 어디까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에서도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간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견을 좀 줄여나가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자강론과 신당 창당론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자강론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당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새로 당을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깨어져서 나가야 한다라는 정도는 이제 당내에서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우리 당의 정강정 씨가 당이 한번 폭 망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망해서 다 바꾸자고 당의 정강정책 바꾸는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각 정당의 강령들을 다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눈에 확 들어왔던 건 정의당의 강령이 저는 확 들어왔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다라고 한 문구. 민주당이 뭐 강령이라 보면은 막 온갖 좋은 얘기 다 갖다 놓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가장 확실한 자기들만의 가치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다. 근데 그런 가치를 기점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확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좀 제대로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저는 좀 있습니다. 진심이 이미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섭단체인 제3정당이어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진보정당 20년을 해왔지만 교섭단체, 그러니까 20석을 확보하는 그 벽은 넘지 못했어요. 그게 뭐 의석수 늘어나는 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간사라는 것이 생기고 간사가 있을 때 법안 통과하는 뭐 그런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밑으로는 좀 이상하게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권한이 훨씬 적어서 실제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비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실현해서 시민들께 이런 정당 하나 있으니까 좋더라 하는 효능감을 전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럼 교섭단체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명함을 주장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세력과 뭐 타협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만큼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정의당은 사실은 다른 당과 조금 다른 비판도 듣습니다. 큰 당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너무 많고 세력도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당 안에 있을 수 있지? 너네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명성도 좀 있고 줏대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또 한켠에 이런 선명함이 저희의 장점이기도 했지만 또 한켠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바른 소리만 할래? 고고한 학처럼 서 있을래? 너네가 정말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꿀 의지는 있는 거야? 이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 어느 만큼은 달라도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당제 뭐 의지라든지 뭐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든지 큰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그분들이랑 최대한 이렇게 품을 불려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 번째 권력 행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 초청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을 같이 하겠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분도 인사 첫 마디에서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 말씀을 하셨고 그건 조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도. 왜냐하면 이준석, 박지원 두 분께 축사를 부탁드렸더니 이제 어떻게 이준석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바깥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뭐랄까 극단적 대결 정치를 한켠에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사실 정치인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뭐 세력을 이루어서 같이 나아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지금 여의도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다니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의당 행사엔 갔지만 막상 이제 친정인 국민의힘 행사에는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여갖고요. 두 분이 이렇게 좀 애증의 관계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는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정이 없던 질문을 일부러 해봤는데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정한 수능을 얘기해서 이게 이슈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수능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 활발 불타오를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좀 지금 학부모가 아닌 분들도 그래서 드디어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냐. 이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마치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여당이 사교육과의 전면전을 치르려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청년 세대 겸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교육비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만큼 큰지는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교육 문제에서 우리 아이를 뒤처지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내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돈이 경제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나의 많은 경제권들을 사교육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를 누군가가 한번 깨고 혁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처음 나왔던 개혁이 노동개혁이고, 그 다음 연금개혁이고, 세 번째가 교육개혁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의 내용이 뭐야? 라고 처음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개혁, 교육부터 개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을 막아세우는 게 저는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골자라고 봅니다. 그럼 그거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으면 정말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문제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야죠. 그게 바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데, 공교육 교과 과정에 있지도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꼬아서 문제를 내버리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한두 문장 갖고 뭘 그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미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게 돼요.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국어랑 수학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문항들이 EBS 연계 문항 때문에 또 이렇게 가면 마지막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가지고 이 킬러 문항을 푸냐 안 푸냐에 따라서 우리 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를 가냐 마냐지만 지금은 의대를 가냐 마냐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과거의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 입장에서 아, 윤 대통령 맞다 그 방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꼬투리 잡아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좀 억지 공세, 억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능 시험이 바뀐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낼 거라는 출제 방향을 교육부 교과평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올해 있었던 3월 28일자 기사를 한번 쭉 검색해 보세요. 2024년도 수학능력시험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킬러 문항, 초고난이도 문항은 이번 수능에서 내지 않는다라고 기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기 발표됐으면 교육과정 평가에서 6월 모평등 따라야죠.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걸 한마디 함께 된 건데, 그걸 갖고 대통령이 시장에 혼란을 줬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이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 그리고 오히려 사교육 업체들이 이 때를 틈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도 않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질타하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에 공감을 해요. 동의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지금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데 저출생 5대 요인으로 꼽히는 게 교육 경쟁 과열입니다. 실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될 내 아이를 생각하면 그냥 안 낳는 게 낫지 않나 하는 판단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꼭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 하셨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1년 5개월 전이라든가 2년 5개월 전이라든가 그랬으면 또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아, 다음번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킬러 문항 없애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고 하시면 이미 지금 없어진 추세인데 여기서 뭘 더 한다는 건가? 이제 오히려 혼란이 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교육 서비스 업종이나 교육, 뭐 온라인 교육 테마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사교육의 호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 뒤로 뭐 자사고, 외고, 존치라던가 이런 부분 또한 사교육에는 호재인 거고요. 불안이 가중될수록 사실 또 사교육의 의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나 메시지 톤이나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고 바라던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좀 이제 많이 넓게 보는 거기도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1점 차이로 대학 간판, 소위 서열화된 대학 그 간판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내 직장이 바뀌고, 그걸로 내가 뭐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전세일지 월세일지 내 주거 환경을 결정짓고, 그리고 그것이 뭐랄까 연애, 결혼, 자녀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시 또 대물림되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1점 차이로 내 뭐랄까 인생의 그래프랄까요? 기울기가 바뀌는 이 상황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만은 분명히 맞죠.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아까 옛날엔 서연고반, 뭐 스카이반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의대반으로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거나 좋은 학교 나오면 그 다음에 탄탄대로 길들이 보장됐는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울대를 나가도 그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전문직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의대밖에 없구나라고 판단되니까 대한민국의 우수한인재들이 그냥 쭉 빨려가고 옛날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 대한 여러 학과로 분포가 됐다면 그게 한쪽만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얘가 대학 갈 때쯤 되면은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전체에 있는 정원보다 학생들이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되는 기이한 상황들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가 가서는 대학 경쟁이 더 줄어들 거냐? 천만의 말씀. 그때는 또 소수의 대학으로 소수의 뭔가 경쟁력이 높은 상황으로 가기 위한 경쟁은 더 격화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혁파하고 그리고 각종 대학 교육을 받거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뭔가 의미 있는 보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대학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게 뭐 의대를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길들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 교육개혁의 핵심 중에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어서 아직은 기 발표하기가 좀 섣부르지만 아마 조만간 이런 내용들까지 담보되는 내용 정책을 꼭 발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야사당이 이동관 지금 대외협력특보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등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 공동행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호정 의원께서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일단 류호정 의원께서 왜 참여하고 계신지 먼저 듣고 방어 논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의당이 야사당 공대의 참여를 결정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관련이 조금 있는 문체위 위원인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과방위 위원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뭘 해도 최고 볼륨으로 서로 싸우는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언론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장악이니 언론 탄압이니 하는 최대치로의 성격 규정 자체가 요 맥락 안에서 조금 저는 좀 거부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의 언론과는 조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KBS 수신료 뭐 징수 문제나 뭐 이동관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임명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데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게 너무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좀 신내나는 생각 아닌가. 왜냐하면 권력이 언론을 조종하면 여론이 바뀌어서 다시 권력을 뭐 추종할 거다라는 세상은 관념은 조금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콘텐츠가 범람하는 세상이고 시민들은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갖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제가 여쭤본 그 이동관 수석 관련된 전 수석 관련된 내정설과 지금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언론이 좀 기울어져 있다 정부에 이것까지 좀 함께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는 과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대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반대 그 시기에 맞는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대표적인 게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나를 딱 찝어볼게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그냥 대놓고 여쭤보면 이거 편향적이다라고 얘기 안 할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근데 이게 그냥 본인이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이 내고 있는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TBS의 아침 라디오 공중파를 그대로 자기가 다 장악하면서 편향성 있게 가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가 다 지났어요. 오세훈 시장이 왔습니다. 그럼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세훈 시장의 TBS는 김병민의 뉴스공장 만들어갖고 제가 막 완전 편향적으로 하게 되면 도낀 개낀 얘기 듣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TBS 같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을 바로 잡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 편향적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아예 그냥 시사 정치 뉴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죠. 아니 했던 대로 똑같이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늘 내로남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선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언론 차원으로 한번 와보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KBS, YTN, MBC 어느 곳 하나 라디오를 들었을 때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라디오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 사람들 막 압수수색하고 뭔가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공영방송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공중 매체들에 한해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가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1년의 자정작용의 기간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자분들을 폄훼하고 공시자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앉아있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현 위원이라고 아시죠? 김현. 한 번도 언론 영역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방송통신위원으로 집어넣은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 집어넣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이 내용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가 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야 이거 완전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네. 이른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땡 하면 친윤 방송하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비판을 고스란히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잘못되고 기울어진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에 나서는 그 전문성이 담보된 인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만일에 이제 아직 내정이 안 됐지만 위원장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KBS, MBC, YTN에 지금 객관적이지 않다는 건 뭐 패널 구조상이나 이런 거 논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냥 아니 객관적인 상황 KBS나 MBC나 그 내에서 본인들의 자체적인 인사를 만약에 MC든 진행이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밖에서 유튜브 등 야당 성향들을 거침없이 얘기했고 우리가 패널 자리에서 야당 패널에 나와서 늘 얘기하고 민주당 쪽 패널에 나와서 얘기하던 분들이 다 라디오 마이크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KBS 같은 경우는 주진우 씨가 마이크를 쥐고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보면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마이크를 쥐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공정한 상태 속에서 공영방송입니까? KBS 라디오의 그 무슨 토론인가요? MBC 100분 토론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지켜보게 되면 이미 공영방송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동아일보 내에서도 신동아 내에 있는 고재석 기자님이 진행을 하잖아요. 고재석 기자님이 갖고 있는 성향상 진보 보수 쪽에 본인의 나름대로 가치와 철학이 있겠습니다만은 회사 내의 사내 인력으로서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진행들을 어쨌거나 기자로서 하시잖아요. 저는 KBS, MBC, YTN에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TBS에도 자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다 제끼고 김어준 씨, KBS, MB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께 공정하다고 얘기될 수 없는 일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그런데 개입을 하면 그게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방송의 편향적인 상태 속에서 이런 편성이나 이런 데 개입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현재 있는 그 방송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심의위원회들이 있을 거고 저도 방송에서 뭐 한 10년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패널 활동하면서 많이 나갔다가 참 이 방심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들어보고 근데 그런 편향적인 일들의 기준들을 정상적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맞춰 나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대놓고서 이거 누구를 써라 말아라 프로를 해라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그 틀과 기준들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면 지금 있게 되는 이 구조적이고 불합리한 문제들은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성이죠. 류호중 의원께서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인사가 뭐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인사라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언론 정상화니 뭐 언론 장악이니 하는 걸로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의 자유나 독립이라는 이런 가치가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한철 정쟁거리로 소비되기에는 적합한 가치가 아니다. 너무 소중한 가치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뭐 전문성은 있으실지도 모르죠. 근데 공정성 부분만큼은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양측이 다 최고 볼륨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 가서도 최고 볼륨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지르는 상황이 생길까봐 저는 그런 게 걱정인 겁니다. 좀 적당히들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히려 저는 지금 공대위에서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각이 안 살아서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게 공유주대가 많은 게 청년 정치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독자 여러분, 오늘 나눴던 대화는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신동아 8호로 7월 중순에 나오는 신동아 8호를 통해서도 텍스트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영상 모두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간 92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김병민, 류호정 두 분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